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박물관과 연구소에는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유물들이 조용히 놓여 있어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당시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었어야 할 것들. 해독할 수 없는 문자로 가득한 책,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증거들이죠. 과학자들은 이런 유물들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누가, 왜, 어떻게 만든 거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간 연구해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역사가 정말 전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혹은 이해하지 못한 고대 문명이 존재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발견된 10가지 미스터리한 유물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해요. 각 유물의 발견 과정부터 과학적 분석 결과,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미스터리들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1900년 부활절 직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 바닷속이었어요. 해면 채취 잠수부들이 우연히 고대 난파선을 발견했죠. 수심약 45m 지점이었는데 처음엔 그저 평범한 고대 난파선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인양 작업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청동 조각상, 대리석 조각상, 도자기, 유리 제품들, 그리고 그 사이에 녹슬고 부식된 기묘한 청동 덩어리가 있었어요. 처음에 고고학자들은 이 청동 덩어리를 그냥 난파선의 일부나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1902년 5월 17일 고고학자 발레리오스 스타이스가 이 청동 덩어리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정교한 톱니바퀴가 보였거든요. 이건 기계야. 이 유물은 나중에 안티키테라 기계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리고 100년이 넘는 연구 끝에 밝혀진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기계는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려 30개 이상의 청동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단순한 톱니바퀴가 아니라 서로 다른 크기와 이빨수를 가진 톱니바퀴들이 복잡한 기어비를 이루며 연결돼 있었죠. 2005년 영국과 그리스의 공동 연구팀이 최첨단 엑스레이 CT 스캔 기술을 동원해서 이 기계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 기계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천문 계산기였어요. 구체적으로 이 기계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태양과 달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어요. 앞면에는 태양력이, 뒷면에는 음력이 새겨져 있었고요. 둘째,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사로스 주기라는 약 18년 주기의 식 패턴까지 계산할 수 있었다고 해요. 셋째, 당시 알려진 5개 행성의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었어요. 넷째,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을 포함한 4개의 범그리스 경기대회 일정까지 표시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정도 수준의 기계 기술은 14세기 유럽의 천문시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안티키테라 기계는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보다 무려 1400년이나 앞선 기술인 거예요.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톱니바퀴를 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이런 복잡한 기계를 설계할 수 있는 수학적, 천문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건가요? 더 놀라운 건 이 기계가 발견되기 전까지 고대 그리스에 이런 수준의 기계 기술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기술이 존재했다면 왜 다른 유사한 유물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걸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해요. 고대 그리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한 기계공학 전통이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과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 기술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보는 거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한 천재 발명가의 작품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 발명가의 이름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2021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는 이 기계가 단순히 천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우주관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즉,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용 기구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런 기술은 어디서 왔고 왜 사라진 걸까? 1912년 이탈리아의 몬드라곤의 예수의 대학에서
한 고서적상이 오래된 필사본 더미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윌프리드 보이니치. 폴란드 출신의 서적상이자 혁명가였죠. 보이니치는 이 필사본들 중 하나를 펼쳐보고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안에는 본 적도 없는 이상한 문자들과 기묘한 그림들이 가득했거든요. 약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식물들, 나체의 여성들이 있는 이상한 도관들, 점성술 차트 같은 원형 다이어그램들. 이 필사본은 양피지에 쓰여 있었고 총 240페이지 정도였어요. 현재는 약 240페이지가 남아있지만 원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돼요. 크기는 약 가로 23.5cm, 세로 16.2cm였고요. 보이니치는 이 필사본이 뭔가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암호 해독가들에게 이 필사본을 보냈죠. 그 이후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필사본을 해독하려고 시도했어요. 언어학자, 암호학자, 식물학자, 천문학자, 의학 전문가들까지.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이 도전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 해군 암호를 깬 미국 해군의 암호 전문가들이 시도했죠. 심지어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한 영국의 블레츠리 파크 팀도 이 필사본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어요. 이 필사본의 문자 체계부터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약 17만 자 정도가 쓰여 있는데 사용된 고유 문자는 약 20에서 30개 정도예요. 언뜻 보면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 같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 문자들의 배열이 실제 언어의 통계적 특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문자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빈도, 특정 문자 조합이 나타나는 패턴 등이 자연 언어와 유사해요. 즉 완전히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연구자들은 이 필사본을 내용에 따라 여러 섹션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식물학 섹션이에요. 113개의 그림이 있는데 각 그림마다 이상하게 생긴 식물이 하나씩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설명문으로 보이는 텍스트가 있어요. 문제는 이 식물들 중 단 하나도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건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선인장 같기도 한데 정확히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는 천문학 섹션이에요. 별자리처럼 보이는 원형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한데 실제 별자리와는 맞지 않아요. 또 태양과 달처럼 보이는 그림도 있고 12개의 다이어그램이 있는 걸 보면 황도 12궁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는 생물학 섹션이라고 불러요. 가장 기괴한 부분인데 나체의 작은 여성들이 초록색이나 파란색 액체로 가득 찬 관 같은 것 안에서 목욕하는 듯한 그림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연금술과 관련이 있다는 설, 의학치료법을 나타낸다는 설, 심지어 외계인을 그린 거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네 번째는 약학 섹션이에요. 약초와 약병 같은 그림들이 있고 레시피처럼 보이는 텍스트가 있어요. 마지막은 레시피 섹션인데 짧은 단락들이 별표나 항목 기호로 구분돼 있어요. 요리법인지 주문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는 알 수 없어요. 2009년 애리조나 대학교의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연구소에서 이 필사본의 양피지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양피지는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즉 최소한 600년은 된 진짜 고문서라는 거예요. 잉크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어요. 잉크는 양피지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죠. 즉 이건 현대의 누군가가 만든 가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필사본은 대체 무엇일까요?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됐어요. 가장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암호화된 언어라는 거예요. 15세기에는 암호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 비밀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로 책을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암호 체계를 사용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두 번째 이론은 인공 언어라는 거예요. 누군가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책을 썼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언어의 문법은 뭘까요? 세 번째 이론은 사기라는 거예요. 15에서 16세기에 연금술이나 마법서적을 파는 게 돈이 됐거든요.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신비서적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정교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네 번째 이론은 정신질환자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조현병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자기만의 세계를 그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2017년에는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 연구팀이 AI를 활용해서 분석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이 필사본이 히브리어를 알파벳 대치 암호로 암호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주장도 완벽히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2019년에는 영국의 한 연구자가 이 필사본이 원시 터키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는 못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이 필사본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비밀은 풀리지 않았어요. 600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이 책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의 쿠주트 라부아라는 마을에서 독일 고고학자 빌헬름 퀘니이가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파르티아 시대의 유적지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죠. 높이 약 14cm의 점토 항아리였어요. 그 안을 들여다본 퀘니이는 깜짝 놀랐어요. 항아리 안에는 구리로 만든 원통이 있었고 그 원통 안에는 녹슨 철 막대가 박혀 있었거든요. 구리 원통과 철 막대는 아스팔트로 절연돼 있었어요. 퀘니이는 이 구조가 뭔가 익숙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전지 아닌가? 이 물건은 나중에 바그다드 배터리라고 불리게 돼요. 퀘니이가 발견한 것 외에도 비슷한 구조의 항아리들이 여러 개 더 발견됐어요.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높이 14cm, 지름 8cm 정도의 점토 항아리가 있어요. 그 안에 구리로 만든 원통이 들어있는데 높이 9cm, 지름 2.6cm 정도예요. 구리 원통의 밑바닥은 구리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은 열려 있어요. 구리 원통 안에는 철로 만든 막대가 있어요. 이 철 막대는 구리와 닿지 않도록 아스팔트로 절연돼 있어요. 철 막대의 윗부분은 산화돼서 부식된 상태였는데 연구자들은 원래 이 부분이 항아리 밖으로 나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1940년대에 미국의 엔지니어 윌러드 그레이가 이 바그다드 배터리를 복제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는 포도주스를 전해질로 사용했는데 놀랍게도 약 0.5V의 전기가 발생했어요. 2005년에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미스버스터즈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그들은 레몬주스를 전해질로 사용했고 역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심지어 10개를 직렬로 연결하자 4V 정도의 전압이 나왔죠. 그렇다면 2000년 전 사람들이 정말 전기를 사용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고대 바그다드에서는 금도금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 바그다드 배터리를 전기도금에 사용했을 거라고요. 실제로 당시의 금속 공예품 중 일부는 매우 얇고 균일한 금도금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전기도금으로만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2012년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엘리자베스 스톤 교수는 이것이 전지가 아니라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용기였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철 막대는 두루마리를 고정하는 용도였고 구리 원통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의학적 용도로 쓰였을 거라고 봐요. 고대 로마에서는 전기가오리를 이용한 전기치료가 있었거든요. 바그다드 배터리도 비슷한 용도로 쓰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바그다드 배터리가 실제로 사용된 흔적이 명확하지 않아요. 전해질이 들어있었던 흔적도 전극이 뭔가와 연결됐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바그다드 박물관이 약탈당하면서 많은 바그다드 배터리가 도난당하거나 파괴됐어요. 남아있는 것도 몇 개 안 돼서 추가 연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 학계의 주류 의견은 전지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연히 전지와 비슷한 구조가 됐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만약 고대 바그다드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했다면 그건 우리가 아는 기술 발전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1929년 11월 9일 터키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에서 역사학자들이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513년에 제작된 지도 하나를 발견했죠.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은 피리레이스라는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었어요. 그는 뛰어난 항해가이자 지도 제작자였는데 이 지도는 그가 만든 세계 지도의 일부였어요. 원래 전체 지도였는데 현재는 약 3분의 1만 남아있어요. 지도의 크기는 약 가로 90cm, 세로 63cm였고 양가죽에 다양한 색깔의 잉크로 그려져 있었어요. 아프리카 서해안, 남아메리카 동해안, 그리고 남극 대륙 북부 해안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1513년 당시 유럽 사람들은 남극 대륙의 존재를 몰랐어요. 남극 대륙이 공식적으로 발견된 건 1820년이거든요.
무려 300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더 이상한 건 지도에 그려진 남극 대륙의 해안선이 실제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지도 속 남극은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아요. 산맥과 강이 있는 육지로 그려져 있거든요. 1949년 미국 해군의 지도 제작 담당자였던 알링턴 말러리라는 사람이 이 지도를 연구하게 되어 그는 당시 최신 지도 제작 기술을 동원해서 피리 레이스 지도를 분석했어요. 말러리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지도는 빙하로 덮이기 전에 남극 대륙을 보여준다. 그런데 남극이 마지막으로 얼음이 없었던 시기는 약 6,000년 전이다. 1960년대에 지진파 측정 기술과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서 남극의 빙하 아래 지형을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피리레이스 지도에 그려진 산맥과 해안선의 위치가 실제 빙하 아래 지형과 상당 부분 일치했어요. 그렇다면 피리레이스는 어떻게 이 지도를 그렸을까요? 피리레이스 자신이 지도 여백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약 20개의 오래된 지도와 차트를 참고해서 이 지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중에는 콜럼버스가 사용했던 지도도 있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의 지도도 있었다고 하죠. 즉 피리레이스는 자기가 직접 탐험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남극이 얼음으로 덮이기 전에 그곳을 탐험하고 지도를 그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약 1만 년 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고 그들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밀한 지도를 만들었다고요. 그 지도들이 수천 년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다가 피리레이스의 손에 들어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주류학계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신 다른 설명을 제시하죠. 첫째, 피리레이스 지도에 그려진 것이 실제로 남극이 맞는지부터 의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남아메리카의 남쪽 끝부분을 과장되게 그린 것일 수도 있다고요. 둘째, 당시 항해사들은 실제로 본 것과 소문, 추측을 섞어서 지도를 그렸어요. 남극처럼 보이는 부분도 실제 관찰이 아니라 이쯤에 육지가 있을 것 같다는 추측으로 그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셋째, 피리레이스가 참고했다는 고대 지도들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랜 세월 필사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쌓였고 우연히 실제 남극과 비슷해 보이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피리레이스 지도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도들도 이상한 점들이 있거든요. 1531년에 만들어진 오론테우스 피나에우스의 세계 지도에도 남극 대륙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도 놀랍도록 정확한 모양으로요. 심지어 남극의 산맥 위치까지 표시돼 있어요. 1559년의 하지 아메드 지도, 1737년의 필립 보시 지도에도 남극이 등장해요. 모두 공식 발견 전인데 말이죠. 이 모든 지도 제작자들이 같은 오래된 자료를 참고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고대의 항해 전통이 있었던 걸까요? 현대과학으로 남극의 빙하 아래를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 결과 피리레이스 지도가 일부 정확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요. 500년 전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 어떻게 남극 대륙의 존재를 알았을까? 그가 참고했다는 고대 지도들은 정말 존재했을까? 만약 존재했다면 그 지도들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1920년대 페루 남부의 나스카 사막을 비행기로 지나가던 조종사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사막 바닥에 거대한 직선들과 기하학적 도형들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지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939년 미국의 고고학자 폴 코소크가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깨달았죠. 이건 자연물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야. 그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직선과 도형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형상을 한 거대한 그림들도 있었어요. 벌새, 원숭이, 거미, 콘도르, 고래, 수십 개의 그림이 사막 전체에 흩어져 있었어요. 나스카 라인은 정말 엄청난 규모예요. 전체 면적이 약 45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4분의 3 정도나 돼요. 그려진 선의 총 길이는 약 1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3배가 넘어요. 가장 큰 그림은 폭이 200m가 넘어요.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거죠. 벌새 그림은 길이가 96m, 원숭이는 110m, 거미는 46m예요. 직선 중에는 무려 65km까지 뻗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이 놀라운 게
사막의 언덕과 계곡을 넘어가면서도 거의 완벽하게 직선을 유지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거대한 그림을 만들었을까요? 나스카 사막의 땅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표면은 어두운 색의 자갈과 돌로 덮여 있는데 그 아래는 밝은 색의 흙이에요. 고대 나스카 사람들은 이 어두운 돌들을 치워서 밝은 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폭 15에서 30cm, 깊이 10에서 15cm 정도의 홈을 파서 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치운 돌들을 선의 양옆에 쌓아 놓았어요. 놀라운 건 이 지역이 워낙 건조하고 바람이 거의 없어서 한번 그린 선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연간 강수량이 3mm도 안 될 정도로 건조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이 그림들은 땅에서 보면 그냥 선과 돌무더기에 불과해요. 전체 모양을 파악하려면 최소 200m 이상의 높이에서 봐야 해요. 그런데 고대 나스카 사람들은 하늘을 날 수 없었잖아요. 1970년대에 독일의 수학자 마리아 라이헤가 이 문제를 연구했어요. 그녀는 50년 넘게 나스카 라인을 연구한 사람인데 나스카 사람들이 작은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렸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일부 그림 근처에서 나무 말뚝 구멍이 발견됐어요. 아마도 줄을 걸고 컴퍼스처럼 사용해서 원과 곡선을 그렸을 거라는 거죠. 2000년대에 일본 야마가타 대학 연구팀이 GPS와 3D 스캔 기술로 나스카 라인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많은 그림들이 수학적으로 매우 정밀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원숭이 그림은 완벽한 나선형 구조로 그려져 있었고 벌새의 날개는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었어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수많은 이론이 제시됐어요. 첫 번째 이론은 천문학적 목적이에요. 일부 선들이 하지나 동지 때 태양이 뜨는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즉 거대한 천문 달력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선이 천문학적 의미를 가진 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물과 관련된 종교의식이라는 이론이에요. 나스카는 극도로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림 중 많은 것들이 지하수나 강과 연결돼 있어요. 비를 기원하는 의식의 일부였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순례길이라는 이론이에요. 직선들을 따라 걸으면서 종교적 명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선의 끝에는 작은 신전 같은 구조물이 발견됐어요. 네 번째는 외계인 이론이에요. 1968년 에리 폰 데니켄이라는 작가가 주장한 건데 나스카 라인이 외계인 우주선의 활주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선들이 활주로로 사용되기엔 너무 좁고 땅도 너무 부드러워요. 2018년과 2019년 일본과 페루 공동연구팀이 드론과 AI 기술을 동원해서 새로운 그림들을 발견했어요. 무려 143개나 되는 새로운 지상화가 발견됐죠. 대부분 사람이나 동물을 그린 것들이었어요. 2020년에는 37m 크기의 고양이 그림이 발견됐어요. 언덕 경사면에 그려져 있어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연구팀은 AI 분석을 통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림이 수백 개 더 있을 거라고 추정해요. 나스카 라인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 대부분의 그림은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약 2000년 전이죠. 흥미로운 건 모든 그림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 1000년에 걸쳐 조금씩 추가됐어요. 마치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진 거대한 프로젝트 같았던 거죠. 1963년 터키 남동부 샨루우르파 지역에서 시카고 대학과 이스탄불 대학의 공동조사단이 이상한 언덕을 발견했어요. 언덕 곳곳에서 부서진 석재들이 발견됐는데 처음엔 그냥 비잔틴 시대의 묘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994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이곳을 다시 방문했어요. 그는 땅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돌기둥을 보고 직감했죠. 이건 뭔가 다르다. 발굴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온 결과는 전 세계 고고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2000년대 초반 여러 기관에서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가장 오래된 층은 기원전 96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금부터 약 11600년 전이에요. 왜 이게 충격적이냐고요? 이 시기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대예요. 당시 사람들은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며 살았고 마을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고블레클리 테페에는 정교한 석조 구조물이 있었어요. 거대한 T자 형태의 돌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치돼 있었죠. 각 기둥의 높이는 3에서 6m, 무게는 10에서 20톤이나 됐어요.
현재까지 20개 이상의 원형 구조물이 발견됐어요. 각 구조물의 지름은 10에서 30m 정도예요. 각 원형 구조물의 중심에는 2개의 거대한 T자 기둥이 서 있어요. 그 주위를 더 작은 T자 기둥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놀라운 건 이 기둥들에 새겨진 조각들이에요. 여우, 뱀, 멧돼지, 학, 독수리, 사자, 전갈 같은 동물들이 정교하게 조각돼 있어요. 3차원 부조로 새겨진 것들도 있어요. 일부 기둥에는 사람 팔과 손 모양도 새겨져 있어요. 마치 기둥 자체가 사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11,0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요? 20톤짜리 돌을 채석장에서 옮기고 정확하게 세우고 정교하게 조각하는 건 엄청난 기술과 조직력이 필요해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됐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수렵채집 시대예요. 큰 마을도 없었을 시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고 먹여 살릴 수 있었을까요? 2017년 연구에 따르면 고블레클리 테페를 건설하는데 최소 500명의 인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해요. 그들을 먹여 살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공급해야 했을 거고요. 고블레클리 테페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거지는 아니에요. 생활 흔적이 거의 없거든요. 대신 동물뼈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어요. 특히 가젤과 멧돼지 뼈가 많았는데 대부분 젊고 건강한 동물들이었어요. 이로 봐서 고블레클리 테페는 종교 의식을 위한 장소였을 거라고 추정돼요. 여러 부족이 모여서 축제를 열고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잡아먹었을 거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 구조물들이 일부러 묻혔다는 거예요. 사용을 마친 후 흙과 돌로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클라우스 슈미트는 이것이 의례적 행위였을 거라고 봤어요. 마치 이 신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같은 의미였을 거라는 거죠. 고블레클리 테페의 발견은 우리가 알던 역사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전통적으로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잉여 식량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조직화됐고 그 결과 신전 같은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즉 농경, 정착, 문명, 신전의 순서였던 거죠. 하지만 고블레클리 테페는 이 순서를 뒤집어요.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거대한 신전이 있었으니까요. 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반대 순서를 제안해요. 신전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농경을 시작하게 됐다. 즉 신전, 조직화, 정착, 농경의 순서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문명을 만든 거죠. 실제로 고블레클리 테페 근처에서 야생밀의 초기 재배 흔적이 발견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의 증거 중 하나예요. 현재까지 발굴된 건 전체의 5%도 안 돼요. 지하 레이더 탐사 결과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구조물이 수십 개 더 있는 것으로 보여요. 2018년에는 인근 지역에서 고블레클리 테페와 비슷한 유적지들이 발견됐어요. 카라한 테페, 세페르 테페 등인데 모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요. 어쩌면 11,000년 전 이 지역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조직화된 사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1924년 영국의 탐험가 프레드릭 알버트 미첼 헤지스가 중앙아메리카로 탐험을 떠났어요. 그는 벨리즈의 루바안툰이라는 마야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었죠. 1927년 1월 1일 미첼 헤지스의 양딸 안나가 무너진 신전의 제단 아래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자세히 보니 수정으로 만든 사람 해골이었어요. 크기는 실제 사람 해골과 거의 같았어요. 길이 약 13cm, 폭 18cm, 무게 5kg 정도였죠. 놀라운 건 이게 단일 수정 결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거의 없는 투명한 석영 수정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래턱이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첩처럼 연결돼 있어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할 수 있었죠. 미첼 헤지스는 이 수정 해골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 전문가에게 검사를 의뢰했어요. 1970년 튼렛 패커드 연구소에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연구진들은 깜짝 놀랐어요. 첫째, 현미경으로 봐도 도구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조각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둘째, 수정의 결정축을 완벽하게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약한 성질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조각했어요. 그래서 매우 단단하고 깨지기 어려웠죠. 셋째, 광학적으로 특이한 성질이 있었어요. 밑에서 빛을 비추면 눈구멍에서 빛이 나왔고
특정 각도에서 보면 프리즘 효과로 무지개가 보였어요. ���렛 패커드의 결론은 이랬어요. 현대 기술로 이런 걸 만들려면 다이아몬드 공구로 수백 년을 갈아야 할 것이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첫째, 미첼 헤지스의 이야기에 모순이 많았어요. 처음엔 딸 안나가 발견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발견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둘째, 루바안툰 발굴에 참여했던 다른 고고학자들은 수정해골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놀라운 발견이었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겼을 텐데 말이죠. 셋째, 1943년 런던 소더비 경매 카탈로그에 미첼 헤지스가 수정해골을 팔려고 내놓은 기록이 발견됐어요. 즉 1927년에 발견했다면서 왜 1943년에 팔려고 한 걸까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다시 샀어요. 뭔가 이상하죠? 2008년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이 수정해골을 정밀 분석했어요. 최신 전자현미경을 동원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표면에서 회전 연마 공구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발명된 기술이에요. 즉, 이 수정해골은 고대 마야 유물이 아니라 20세기에 만들어진 현대 공예품이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 곳에서 비슷한 수정해골들이 나타났어요. 대형 박물관 소장품, 파리케 브랑리 박물관 소장품 등 모두 비슷한 스타일이었어요. 조사 결과 이 수정해골들은 모두 19세기 후반 독일의 이다르 오버슈타인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됐어요. 이 도시는 수정세공으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미첼 헤지스 해골의 경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요. 단일 수정으로 만들어졌고 결정축을 완벽하게 고려했고 광학적 특성까지 계산됐어요. 20세기 초반 기술로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했다면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여전히 고대 유물일 가능성을 주장해요. 회전 연마 흔적이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현대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요. 고대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류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발견 과정의 의심스러운 점들, 현대 공구 흔적, 그리고 비슷한 가짜들의 존재 등을 근거로 현대 공예품으로 결론 지었어요. 진짜든 가짜든 수정해골은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제목이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었죠. 수많은 소설, 게임, 만화에서 수정해골이 신비한 유물로 등장했어요. 일부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수정해골이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치유 능력이 있다거나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지식을 담고 있다거나,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그저 잘 만들어진 공예품일 뿐이에요. 1961년 2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차 근처의 코소 산맥에서 3명의 암석 수집가가 돌을 찾고 있었어요. 월리스 레인, 버지니아 맥시, 마이크 마이키셀이었죠. 그들은 보석 가게를 운영했는데 광석을 찾아서 가공해 팔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좋은 광석을 찾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딱딱한 돌덩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완전히 단단한 암석처럼 보였지만 뭔가 속이 찬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레인이 이 돌을 다이아몬드 톱으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톱날이 부러졌어요. 보통 암석보다 훨씬 단단했던 거죠. 결국 톱날을 여러 번 갈아가며 겨우 절단했는데 안에서 놀라운 게 나왔어요. 돌을 반으로 자르자 안에서 금속 물체가 나왔어요. 중심에는 하얀 세라믹 같은 물질로 만든 원통이 있었어요. 지름 약 2mm 정도였죠. 그 원통 주위로 구리선처럼 보이는 것이 감겨 있었어요. 그 바깥쪽으로는 육각형 모양의 금속 부품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구조가 현대의 점화 플러그나 전기 절연체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문제는 이 물체를 감싸고 있던 암석이었어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그 암석은 50만 년 전에 형성된 화석층이었어요. 정확히는 50만 년에서 100만 년 사이로 추정됐죠. 즉 50만 년 전의 암석 속에서 현대기술 제품처럼 보이는 물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50만 년 전에 지구상에 고도 문명이 존재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외계인의 유물인가요? 하지만 주류 과학계는 회의적이었어요. 첫째, 발견 당시에 정확한 기록이 없었어요. 정확히 어느 지층에서 발견됐는지, 주변에 다른 유물은 없었는지 등의 정보가 부족했죠. 둘째,
정밀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발견자들이 전문 고고학자가 아니었고 발견 직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거든요. 셋째, 1961년 이후 이물체는 사라졌어요. 발견자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 기술로 재분석할 수 없어요. 회의론자들은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했어요. 첫째, 그 암석이 정말 50만 년 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자들의 주장일 뿐 제대로 된 연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둘째, 빠르게 광물화될 수 있는 조건이었을 가능성이에요. 특정 환경에서는 금속 물체가 수십 년 만에 단단한 광물층으로 덮일 수 있거든요. 셋째, 실제로 1920년대 점화 플러그였을 거라는 주장이에요. 1999년에 점화 플러그 수집가 집단인 SICAC 코소 인공물을 조사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1920년대 챔피언 점화 플러그와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였어요. 즉, 누군가 1920년대에 그 지역에서 점화 플러그를 버렸고 40년 정도 지나는 동안 광물화됐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설명에도 문제가 있어요. 첫째, 코소 산맥은 1920에서 1960년대에 사람이 거의 가지 않던 외진 곳이었어요. 왜 거기에 점화 플러그가 있었을까요? 둘째, 40년 만에 그렇게 단단하게 광물화될 수 있을까요? 발견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톱날이 부러질 정도로 단단했는데 말이죠. 셋째, 내부 구조가 정말 1920년대 점화 플러그와 완전히 같은가요? 실물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 보여요. 코소 인공물은 실물이 사라진 이상 진실을 알기 어려워요. 만약 정말 50만 년 된 고대 유물이라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해요. 50만 년 전엔 호모사피엔스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게 현대 물건이 우연히 광물화된 것일 거라고 봐요. 증거 없이는 판단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인도 델리의 쿠투브 미나르 근처에 이상한 철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높이 7.21m, 지름 41cm, 무게 약 6톤의 철기둥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건 크기가 아니라 그 나이와 상태예요. 이 철기둥은 약 1600년 전 서기 4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요. 찬드라곱타 2세 시대의 유물이죠. 그런데 160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녹슬지 않았어요. 표면에 아주 얇은 녹층만 있을 뿐 철의 본체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어요. 왜 녹슬지 않는 걸까요? 20세기 초반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이 철기둥을 연구했어요. 1963년 인도 공과대학교의 알바라다라잔 교수가 철기둥을 분석했어요.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 철기둥의 철은 순도가 매우 높았어요. 탄소 함량이 0.08%밖에 안 됐어요. 현대 철강의 탄소 함량이 보통 0.2에서 2%인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순수한 거예요. 또한 황과 인 같은 불순물도 거의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인의 함량이었어요. 이 철에는 약 0.25%의 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인이 철 표면에서 산소, 물, 수증기와 반응해서 얇은 미사이트층을 만들었어요. 이 미사이트층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서 더 이상의 부식을 막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1600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철을 만들었을까요? 고대 인도의 철재련 기술은 매우 발달해 있었어요. 우츠철이라고 불리는 고품질 철을 생산했는데 이건 저온 재련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저온 재련은 철광석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숯과 함께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 만든 철은 탄소 함량이 낮고 순도가 높아요. 하지만 그렇게 만든 철은 보통 작은 덩어리 형태예요. 델리 철기둥처럼 6톤짜리 거대한 철기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 결과 이 철기둥은 단일 주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철덩어리를 열간 단조로 접합해서 만든 것으로 밝혀졌어요. 즉, 작은 철덩어리들을 뜨겁게 달궈서 두드려 붙인 거죠. 이건 엄청난 기술이에요. 수백 명의 대장장이가 동시에 작업해야 했을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더 극적인 설명을 제시해요. 어떤 이들은 고대 인도에 우리가 모르는 초고대 문명이 있었고 그들이 현대를 뛰어넘는 야금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해요. 또 어떤 이들은 외계인 기술이라고까지 말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해요. 순수한 철, 인의 보호막, 델리의 건조한 기후, 그리고 기둥을 만질 수 없도록 보호해온 전통. 이 모든 조건이 합쳐져서 1600년 동안 녹슬지 않았던 거죠. 재미있는 건
최근 들어 철기둥이 조금씩 녹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인은 대기오염이에요. 델리의 공기가 점점 나빠지면서 산성비가 내리고 이게 보호막을 서서히 침식하고 있어요. 또 관광객들이 기둥을 만지는 것도 문제예요. 전통적으로 이 기둥을 등지고 서서 뒤로 손을 뻗어 기둥을 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둥을 만졌고 이게 부식을 가속화했어요. 현재는 철제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이집트 나일 강변의 덴데라 신전에 이상한 부조가 있어요. 덴데라 신전은 여신 하토르를 모시는 신전인데 기원전 100년경에 건설됐어요. 신전의 지하방에 여러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논란의 대상이에요. 부조를 보면 거대한 전구처럼 생긴 물체가 그려져 있어요. 안에는 뱀 모양의 물체가 있고 뒤쪽에는 전선처럼 보이는 줄이 연결돼 있어요. 그 옆에는 무릎을 꿇은 사람이 무언가를 받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뭔가를 조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1990년대에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고대 이집트의 전구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모양이 전구와 비슷해요. 특히 크룩스 튜브와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죠. 둘째, 안에 뱀 모양 물체는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플라즈마 필라멘트를 나타낸다고 해요. 셋째, 뒤쪽의 줄은 전선이고 받침은 절연체라는 거예요. 넷째,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는 매우 어두워요. 하지만 벽화에는 그을음 자국이 없어요. 횃불을 사용했다면 그을음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기 조명을 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류 이집트 학자들은 이 주장을 강하게 반박해요. 첫째, 이건 전구가 아니라 제드 기둥과 연꽃에서 나오는 뱀을 형상화한 종교적 상징이에요. 이집트 신화에서 자주 나오는 모티프죠. 뱀은 태양신 라와 관련된 신성한 존재예요. 연꽃에서 나오는 뱀은 창조와 재생을 상징해요. 둘째, 부조 옆에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엔 이것이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한다고 명확히 써 있어요. 셋째, 비슷한 모티프가 다른 이집트 신전에도 많이 있어요. 모두 같은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넷째, 피라미드에 그을음이 없는 건 다른 방법으로 설명돼요. 구리 반사경으로 햇빛을 내부로 반사시켰거나 기름 램프를 사용했는데 연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설계됐을 수 있어요. 만약 고대 이집트에 전기가 있었다면 몇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해요. 첫째, 전선이나 절연체 같은 전기 장비의 유물이 발견돼야 해요. 하지만 그런 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둘째, 전기를 만들 발전기나 배터리가 있어야 해요. 바그다드 배터리도 논란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전력이 필요한 전구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이집트 문헌 어디에도 전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과연 덴데라 신전의 부조는 과연 전구를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과 상징 체계를 현대인들이 잘못 이해한 걸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10가지 미스터리 유물들 어떠셨나요? 어떤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했고 어떤 것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물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유물들은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보를 모아서 작성해 봤는데요.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매력적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는 거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미스터리 유물이 발견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땅속 깊은 곳에, 바다 밑에, 정글 한가운데에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인류의 비밀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물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